사대부의 딸로 30살이 넘어서도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은 호주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 혼수를 제공한다. 혼기를 넘긴 자에 대해 한성부와 각 도의 명령에 이들을 찾아내 혼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실린 이 내용은 왕실이 나서 백성들의 혼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출산으로 인한 양민의 증가는 곧 노동력의 증가를 의미했는데요. 나아가 이는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져 농업사회인 조선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왕실에서도 출산 문제가 큰 화두였는데요. 당시에도 출산력은 갈수록 줄었고 급기야 고종과 철종에 이르러서는 양자를 들여야 했습니다. 네, 이렇듯 과거 우리 역사, 조선시대에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일 만큼 커다란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심용환 역사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김 교수님, 사실 제 외삼촌이 5분이거든요. 예, 많으시네요. 그리고 근데 그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 세대는 7남매, 8남매 무척 많았어요. 네네. 그 전에 조선 시대는 더더군다나 다산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뒀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조선 시대 저출산 문제다? 이거 상당히 새로운 이야기네. 정말 그렇습니까? 뭐 그것이 조선시대 저출산이 네. 현재 저출산하고는 약간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아, 다릅니까? 예, 지금의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 좀 의도화된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뭐 이 아이들의 양육비나 교육비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이렇게 한 명이나 두 명만 낳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네. 조선시대 저출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의 저출산과 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의도적인 것은 아니나 예.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들, 못하는 상황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윗때는 예. 아이들을 많이 낳았었지 않습니까? 많이 낳았었죠. 저희 아버님도 9남매셨는데 세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6남매인데요.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조 때 아주 대단히 뛰어났던 무신이었던 조심태라고 하는 분, 네. 그분은 8대가 끊임없이 자식을 못 낳아서 계속 8대가 양자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럴 예. 때 대가 끊긴다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들을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과 또 지금의 저출산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저출산이라고 하는 형식들이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뭐 존재했던 것도 존재했다. 사실이었죠. 예. 심용환 작가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 이게 전체적으로 살펴봤었을 때는 조선 전기에서 이제 네. 조선 후기까지 오면 인구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처럼 뭐 인구가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특정한 요소들이 있는 거죠. 예.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전쟁이 발생한다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의료 체계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임 문제가 심각한다라든지 네. 혹은 이제 가장 컸던 문제는 이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하는 거죠. 아하. 고려 시대가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라면 예. 그에 비해서 이제 조선 시대는 예법이나 성리학적인 세계관 때문에 여성을 규제하기 시작하니까 아하, 예. 그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약간 원인이 다르다라는 것은 네. 좀 전제를 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네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김준혁 교수님, 네. 요즘이야 사실 뭐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 우리 제 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선시대는 좀 다르잖아요. 네. 출산을 하려면 반드시 결혼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믿었고 그런 관행이 있고 문화가 있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출산 문제가 조금 저출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 그럼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 정년기 이상의 노총각 노처녀가 많았다. 이렇게 귀결될 텐데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 실제로다가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이 있었죠. 예, 뭐 좀 더 자세히 뭐 다음에 우리 심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예.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일반 평민들 중에서도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양반 사대부 같은 경우 영모죄 예. 이런데 이제 휩쓸리게 되면은 아하. 결혼을 못하죠. 하다못해 뭐 왕의 딸이었던 정명공주라고 네. 선조의 딸이었었습니다. 인목대비하고 관계에서 낳은 딸이었는데 아니 인목대비가 폐비가 됐잖아요. 네. 서궁으로 유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공주하고 누구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처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 특히나 또 이 노비들 같은 경우 이런 천민이나 노비들 같은 경우가
사회에서 받쳐주질 않다 보니까 네.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실제 존재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혼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제약도 있었고 신분의 제약도 있었고 그리고 뭐 형벌의 일종으로 결혼 그렇죠. 못하게 이런 예. 문제도 있었단 말씀인데 지금 네. 들어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심영환 작가가 보셨을 때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늦어지는 경우 네, 네. 하고 싶지만 또 할 수 있지만 잘 못해서 자꾸 늦어지는 경우는 또 왜 그런 겁니까? 저도 아직 어리긴 하지만 아들이 둘이어서 오늘 주제가 이제 좀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 유교적인 허례허식을 철폐하자 이런 게 굉장히 컸던 사회적인 과제였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 허례허식 추방 뭐 그 그렇죠, 호텔에서 결혼식 하다가 처벌받기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예. 그거를 연상시키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여러 문제들이 많았지만 네. 왜 조선시대 때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느냐의 부분에서 가장 컸던 건 결혼 비용 문제입니다. 혼수 비용. 혼수 비용. 아하. 네. 단적 예를 들면 예. 세종대왕 때 이제 그 사원부에다가 정우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건을 고하게 되는데 예. 박자영이라는 사람을 사위로 삼았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이후에 와서 하는 짓이 굉장히 좀 품행이 방정맞지 못하고 네. 시비를 걸고 자꾸 이렇게 신부 욕을 합니다. 그래서 뚱뚱하다, 키가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배경에는 그 어떤 자기의 딸의 문제가 아니고 예. 혼수가 별로였었다. 아. 결혼했는데 보니까 제대로 된 나에게 걸맞는 정도의 처갓집에서 경제적인 대우를 안 해줬다. 이게 이제 문제가 아. 돼서 그걸 갖고 이제 고소를 했고 예. 고소를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네. 술에 취해서 내가 그냥 헛소리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변명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런 네. 과정 속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세종대왕이 아니 그러면 네. 이 부분은 혼인 당일날 문제제기를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두고 곤장 60대 그리고 곤장 60대. 네, 징역 1년이라는 당시로서는 꽤 큰 중형을 때렸던 적이 있었으니까 예. 왜 생각보다 조선 전기부터 혼수 문제가 큰 화제가 됐었던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 처벌이 곤장 60대와 징역 1년이라는 것이 좀 다를 뿐이지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에도요. 사실은 뭐 열쇠 3개를 바라는 조금 직업 좋은 그런 남성들이 자신에게 처가에서 준 혼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정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폐악질을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도 얼마 무엇을 줄래 안 줄래 하다 그것 때문에 깨지고 파혼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본질적인 거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경제적 측면들이 네. 굉장히 그 결혼 문제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죠. 예.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음. 앞서 뭐 제가 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남자가 30이 넘어서 결혼을 못한다던가 여자들이 23살, 24살이 돼서 결혼을 못한다거나 예.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그 영조 때 물론 세종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율청에서 이제 쌀을 대주거나 아니면은 돈을 대주거나 예. 특히나 양반 사대부들 같은 경우가 이제 남자가 30이 넘고 여자가 20이 넘었을 때 결혼을 못 하게 되면 예. 그때는 조정해서 그 결혼 혼수 비용을 대주는 그래서 아예 뭐 비단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면을 사준다거나 최소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하게 해주거든요. 아하. 그러나 실제로 다 당시에 결혼이 너무 과도화된 네. 그런 혼수 비용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영조 때 쪽두리를 쓰게 하거든요. 이렇게 네. 결혼할 때 보면 여성들이 그 쪽두리 쓰지 않습니까? 예, 예. 원래는 가채를 썼거든요. 가채라고 하는 것이 당시 금액에 한 800냥쯤 됐습니다. 한양의 기와집이 한 400냥쯤 됐는데 기와집의 두 배요? 기와집의 2배 정도. 머리에 쓰는 게? 머리에 쓰는 게. 그러니까 막 결혼하다가 이제 집안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양반 사대뿐만이 아니라 왕실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가에서도 그 이제 여성들이 딸들이 아버지 나 결혼하는데 왜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기 싸구려 해주느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가 예.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네. 이제 이 쪽두리가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 큰 가채 혹은 어여머리 대수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못 쓰게 하고 쪽두리를 쓰게 했는데 아하. 정승집에서 뭐 그 쪽두리 쓴 거 가지고 무시하고 가채 썼다가 영조가 파직시키고 유배 보내고 네. 막 이런 강력한 법 집행을 하니까 이제 혼수 비용을 줄이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심지어 예. 기록에 따르면 네. 어떤 15살짜리 어린 신부가 네. 시아버지가 딱 들어오니까 급히 일어나다가 가차가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은 사례도 있을 그 어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아주 네. 그런 호화
어떤 그런 혼수 같은 게 문제가 좀 됐고요. 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육례라고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납체,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형이란 과정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납징이 뭐냐면 신부 집에서 결혼하기 전에 혼수나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랑 집에 가서 결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 결혼의 절차 안에 이미 혼수가 오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아하.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체면이라든지 예. 기준 같은 걸 따지게 되니까 자꾸 호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예. 그 예의 극단적 예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같이 하나 갖고 뭐 아하. 800냥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반 백성들이야 그런 호화 혼수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그것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고 못하고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 왕실에서조차 그런 어떤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등의 문제로 결혼을 잘 못하고 이런 문제까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왕실 같은 경우는 예. 이건 약간 좀 통계적으로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왕실에서는 어찌됐건 아들이 나온다라는 건 대를 잇고 그것이 곧 종사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왕실 어떤 유지 번영의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인조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인조라고 하면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해서 예. 병자호란 전에 인조 전에는 총 자녀 수가 한 183명 정도를 왕실에서 계속 낳는데 어허. 인조 이후부터는 90명 수준으로 딱 떨어지게 되고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확 떨어졌네요, 저 떨어집니다. 그래프가. 아예 뭐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네. 태종, 세종, 성종 이런 분들은 자녀가 뭐 20명, 30명 정도인데 인조 이후에는 4명에서 14명 정도니까 아하. 나름대로 왕실은 좀 특별한 형태의 저출산 문제를 네. 겪고 있었던 거 이건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가 예. 이게 원래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지만 갑자기 심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조선시대 왕실은 임난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떤 그 결혼에 살아가는 풍습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과구가. 예, 그래서 왕실에서는 일단 왕이 뭐 왕비든 후궁이든 합방을 하는 날 못 하는 날이 있어요. 네. 뭐 바람이 부는 날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내렸다, 눈이 내렸다, 천둥이 쳤다, 번개가 쳤다, 뭐 서리가 내렸다. 예. 이런 날은 무조건 합방이 금지돼 있는 날이에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 국왕이 합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 후궁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되는 일종의 겁니다. 이게 성리학적인 질서가 강화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심 작가님, 네네. 지금 우리도 물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건 사실은 뭐 사람을 그렇게 도구로 봐서는 안 되긴 하지만 국가가 살려면 노동력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저출산 문제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고 더구나 조선 시대는 농경 사회라서 이 출산이 잘 안 되면 사회 경제 지탱에 어려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조선 시대는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이걸 해결하려고 했죠? 해결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아마 신통치 않았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실 결과는? 텐데. 네, 아하. 그러니까 경국대전,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 성종 때 완성된 법전이나 예. 속대전, 영조 때 개정된 법전을 보게 되면 예. 이제 30이 넘은 양반 사대부의 딸이 결혼하지 못할 경우 네.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아하. 경국대전에도 규정이 돼 있고 예. 또 아예 속대전 18세기 때 기록을 보면 관리들이 나서서 미혼 남녀를 다 조사해서 네. 이제 어떤 결혼 자금의 일부를 대고 혼수를 지원해라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국가적인 문제였네요. 그리고 일부 상황에서는 직접 왕이 이제 실록에 보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예.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네. 여러 지원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발표되죠. 그렇죠.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실효성이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저도 기록상 보면 야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하. 이게 근본적인 뭐 영향이 있었을까에 대한 좀 회의감 사실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 교수님 지금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국가가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 위원회 만들고 뭐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봐야 성과가 없는데 그 나오는 이야기 결국 근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육아와 교육,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또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13년간 네. 정부가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100조를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100조를 자그마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네. 바로
지금의 어떤 주거 문제라든가 교육비의 과다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조선시대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문제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예. 직접적으로 챙기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모습이나 아하. 과거의 모습이나 사실 네.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결국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본질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과연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평행 이론, 어떤 키워드로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될지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겠는데요. 김준혁 교수가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내용, 경제적 빈곤. 네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그 과거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결혼과 출산 문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 사실은 그 임진왜란 이후 또 병자호란 이후에 많은 농토가 황폐화됐어요. 거기에 예. 더해서 18세기, 17세기, 18세기 소빙하기 시기로 들어서면서 예. 지구가 이제 온도가 1도 이상 떨어지면서 그래서요, 교수님 예, 지금 예. 시간이 사자성어 예. 시간이 또 와버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 네 가장 힘드신 시간이지만 김준혁 교수께서 준비하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자성어 한마디로 주십시오. 제 사자성어는 가도병립이라고요. 가도병립. 예, 가난한 집이라서 예. 세간살이가 하나 없이 기둥만 서 있다. 아하. 이것이 바로 가도병립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죠. 역시 경제가 문제다. 심영환 작가님. 저는 이제 저출산 해결 방식을 좀 고민해 봤는데 예. 만강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강혈성. 찰만, 속빌, 그러니까 빌강, 그리고 예. 피혈, 정성성, 가슴 속에 가득 찬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인데요. 아하. 사실 조선 후기 때 보게 되면 그냥 보쌈을 한다라든지 예. 습첩이라고 해서 소방 맞은 여자가 길거리에 서 있으면 그 여자를 데려가서 아내로 삼거나 이런 기록들이 되게 많을 정도로 나비 그때는 부인. 사실 좀 여성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다라면 맞습니다. 지금 분명히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 구조에 걸맞는 형태의 정책을 좀 집요하게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아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건 평행 이론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